새벽 5시 서울 외곽 한강그룹 창업주의 본가. 박수님은 무릎을 꿇고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걸레가 지나간 자리마다 차가운 바닥이 빛을 반사했다. 창밖에는 아직 어둠이 짙었다. 담쟁이 넝쿨이 3층짜리 벽면을 온통 뒤덮은 저택. 겨울엔 덩굴이 마른 손가락처럼 유리창을 긁었고 여름엔 짙은 초록빛이 집 전체를 삼켜버렸다. 수님은 이 집을 18년째 혼자 지키고 있었다. 주인은 없었다. 회장님은 강남 펜트하우스에 계셨다. 이 낡은 본겐 거의 오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집에서 매일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오직 박수님 혼자뿐이었다. 무릎 보호대가 조금 헐거워져 있었다. 수님은 잠깐 일어서서 끈을 다시 조였다. 58세. 무릎은 진작에 망가졌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지 않았다. 이 집을 비울 수가 없었다. 왜냐고 물으면 그녀는 늘 같은 말을 했다. 그냥 이 집이 좋아서.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수님은 걸레를 짜고 다시 복도를 밀었다. 1층 현관에서 시작해 2층 복도 끝까지. 매일 같은 순서, 매일 같은 방향. 18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동선. 발끝에 감각이 없어도 눈을 감아도 할 수 있었다. 몸이 이미 이 집의 구조를 외우고 있었다. 2층 계단을 올라갔다. 나무 계단이 낮게 삐걱거렸다. 이 소리도 좋았다. 처음엔 낯설었던 소리가 이젠 인사 같았다. 집이 말을 건네는 방식. 수님은 작게 웃으며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멈췄다. 복도 끝. 잠긴 방. 하얀 문, 손잡이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문. 열쇠는 수님도 없었다. 회장님이 가지고 계셨다. 그 방만큼은 청소도 하지 말라고 처음 부임하던 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 방은 손대지 마세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래서 수님은 그 방의 먼지를 단 한 번도 털지 못했다. 문 앞에서 그냥 서 있을 뿐이었다. 오늘도 그랬다. 수님은 하얀 문 앞에 멈춰 서서 걸레 손잡이를 꼭 쥐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18년을 매일 이 앞을 지나면서도 이 심장의 두근거림은 한 번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면 들릴 것 같았다. 아기 울음소리. 물론 들리지 않았다. 새벽 5시의 저택 안은 완벽하게 조용했다. 바람 소리도 없었다. 걸레에서 물이 뚝 떨어지는 소리만 복도에 퍼졌다. 하지만 수님의 귓속에는 늘 그 소리가 있었다. 어린 아기의 울음. 처음엔 크게 울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들리지 않게 되는 그 소리를 그녀는 잊어본 적이 없었다. 눈가가 젖었다. 수님은 손등으로 눈 아래를 문질렀다. 소리 없이 웃어보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또 왔네, 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낮고 쉰 목소리. 매일 오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하지만 그 방 앞에서 발길이 돌아가지 않았다. 18년 동안 한 번도. 수님은 손을 뻗었다. 문에 닿지는 않았다. 그냥 공기 중에 손을 내밀었다가 거두었다. 그 짧은 동작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무언가인지. 그녀는 다시 복도를 닦기 시작했다. 동쪽 창문 너머로 아주 얇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새벽빛. 차갑고 희뿌연 빛이 복도 바닥에 눕혔다. 걸레가 지나간 자리가 반짝였다. 어디선가 전화기가 울렸다. 수님의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그녀는 걸레를 내려놓고 전화를 꺼냈다. 화면에 이름 2글자가 떠 있었다. 회장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새벽 5시 30분에 회장님이 전화를 하시는 건 18년 동안 딱 3번 있었다. 그리고 3번 모두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수님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님 씨. 낮고 무거운 목소리. 72세의 목소리치고는 아직도 단단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달랐다. 조금 지쳐있는 것 같았다. 재혁이가 내일 저택에 갑니다. 수님의 손이 멈췄다. 아들분이요. 약혼녀를 데리고. 짧은 침묵. 수님 씨,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방 열쇠 제가 직접 가지고 갈 테니 손대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다. 수님은 화면이 꺼진 전화기를 한참 바라봤다. 2층 복도. 잠긴 방. 열쇠를 직접 가지고 오신다는 말. 18년 만에 처음 하시는 말이었다. 그녀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조여들기 시작했다.
내일 이 집에 낯선 사람이 온다. 수님은 전화기를 앞치마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내일. 그녀는 다시 걸레를 집어 들었다. 손은 움직였다. 머릿속은 멈춰 있었다. 약혼녀를 데리고 온다는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다. 다음 날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수님은 현관 안쪽 복도를 닦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두 손으로 짜서 바닥을 밀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며 물기를 머금었다. 창문 너머로 차 소리가 들렸다. 멈추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구두 소리, 두 켤레. 수님은 허리를 펴지 않았다. 그냥 걸레를 계속 밀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냄새, 남자 목소리였다. 낮고 투명하게 날이 선 목소리. 38살짜리 목소리치고는 이상할 만큼 익숙한 냉기가 담겨 있었다. 수님은 고개를 들었다. 한채혁이었다. 검은 울 코트, 가죽 장갑, 흠 하나 없이 정돈된 머리. 그는 현관 안으로 들어서며 저택 내부를 훑었다. 시선이 천장으로, 벽으로,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수님에게 닿았다. 잠깐 멈췄다. 아직도 저 아줌마야. 중얼거림이었다. 누구한테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냥 공기 속에 던진 말. 진작 잘랐어야 했는데.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걸레를 짰다. 물이 양동이 속으로 떨어졌다. 철벅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재혁의 뒤로 여자가 들어왔다. 김서연이었다. 수님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크림색 롱코트, 굽 높은 앵클부츠, 손목에 작은 명품백. 35살이라고 하기엔 피부가 지나치게 곱게 관리되어 있었다. 눈매가 날카롭고 턱선이 각졌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럽지 않았다. 자신이 있는 곳이 어디든 자기 공간이라는 듯 걸었다. 그녀는 현관 안으로 들어서면서 저택을 둘러봤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재혁 씨, 나직한 목소리였다. 속삭임이었지만 복도가 워낙 조용해서 수님에게 고스란히 들렸다. 이런 낡은 곳에서 살라는 건 아니겠죠. 재혁이 짧게 웃었다. 웃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웃음이었다. 아버지 특유의 고집이야. 약혼 인사는 꼭 이 집에서 받겠다고 이유도 안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그냥 맞춰드리는 거야. 오늘 하루만.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복도 안쪽을 향했다. 그러다가 서연의 눈이 바닥으로 내려왔다. 수님이 방금 닦은 바닥. 서연은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걸레에서 짠 물이 양동이 옆으로 조금 흘러 있었다. 수님이 미처 닦지 못한 구석 쪽으로 서연의 앵클부츠 코끝이 그 위를 스쳤다. 아주 조금 물기가 튀었다. 서연의 발이 멈췄다. 그녀는 자기 구두 끝을 내려다봤다. 눈살이 찌푸려졌다. 수님은 그 눈을 봤다. 찌푸리는 방식이 있다. 냄새나는 것을 봤을 때 찌푸리는 방식, 실망했을 때 찌푸리는 방식, 그리고 자신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봤을 때 찌푸리는 방식. 서연의 눈썹은 세 번째 방식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수님이 먼저 말했다. 낮게, 조용하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재혁이 코트 소매를 걷으며 안쪽으로 걸어갔다. 아버지는 어디 계셔? 수님이 대답했다. 2층 서재에 계십니다. 올라가시면 됩니다. 알아서 갈게요. 퉁명스러운 말이었다. 재혁은 계단 쪽으로 향했다. 서연은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수님을 한 번 더 훑었다. 무릎 꿇은 자세, 걸레, 양동이, 앞치마. 훑는 방식이 사람을 보는 방식이 아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재혁의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가며 멀어졌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수님은 걸레를 양동이에 담갔다. 물이 노랗게 흐려졌다. 그녀는 그것을 꽉 짰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려다가 식었다. 20년이 넘었다. 이런 눈빛은 낯설지 않았다.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수님은 다시 걸레를 바닥에 눕혔다. 계단 위쪽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짧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의 웃음인지 재혁의 웃음인지 알 수 없었다. 수님의 손이 멈췄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다. 계단은 12칸이었다. 수님은 그걸 외우고 있었다. 몇 번째 칸이 가장 삐걱거리는지, 어느 쪽 모서리가 먼지를 더 잘 붙잡는지. 어흥째 오늘 아침에도 그 12칸을 무릎 꿇고 닦았다. 맨 아래 칸부터 가장 위 칸까지.
젖은 걸레로 2번, 마른 걸레로 1번. 그래서 계단은 지금 말끔했다. 광이 날 정도로.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다. 쿵 소리가 먼저였다. 그 다음이 비명이었다. 아, 수님이 고개를 들었다. 계단 중간점에서 서연이 한쪽 발을 헛디딘 채 벽에 손을 짚고 있었다. 넘어지지는 않았다. 발이 미끄러졌다가 간신히 버텼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가방이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사각사각 굴러 내려오는 소리. 가방은 복도 바닥에 부딪혀 멈췄다. 잠깐의 침묵이었다. 서연이 아래를 내려다봤다. 가방을 봤다. 그리고 수님을 봤다. 그 사이 재혁은 이미 2층 복도 끝에 다다라 있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서연 씨, 그가 돌아본 것은 서연이 소리를 지르고 나서였다. 이 무식한 것이 수님이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내려왔다. 날이 선 소리였다. 벽에 부딪혀 더 크게 울렸다. 사람을 죽일 뻔했잖아. 서연이 계단을 내려왔다. 빠른 걸음이었다. 굽이 높은 구두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이 없었다. 수님은 그 발소리를 들으며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주머니, 부드럽게 부르려고 했다. 죄송합. 손이 먼저였다. 탁! 뺨에 닿은 감촉은 뜨겁지 않았다. 차가웠다. 명품 반지가 광대뼈에 스쳤다. 그쪽 눈이 순간적으로 흐릿해졌다. 수님은 쓰러지지 않았다. 한 발이 뒤로 밀렸을 뿐이다. 복도가 조용했다. 서연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다. 때린 손이. 닦은 거야? 아니면 기름 바른 거야? 이게 바닥이야? 빙판이야? 목소리는 여전히 높았다.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을 해. 왜 말을 못해?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혀가 다른 말을 거부했다. 서연이 허리를 약간 굽혔다. 수님의 눈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죄송하다고? 내가 굴러떨어졌으면 어쩔 뻔이었어. 여기 계단이 몇 칸인지 알아? 12칸이야. 12칸. 그 아래가 대리석이고. 수님은 알고 있었다? 12칸이라는 것도, 아래가 대리석이라는 것도. 사과가 그걸로 끝이야?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당연하지? 서연이 몸을 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다. 가방 겉면을 살펴보며 손가락으로 훑었다.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450만 원이야. 흠집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이었어. 재혁이 2층 난간에 기대어 내려다보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말없이. 서연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재혁 씨, 들었죠? 이 아주머니가 계단을 이렇게 닦아놨어요. 미끄러워서 사람이 다칠 뻔했는데. 재혁이 짧게 대답했다. 서연 씨, 됐어. 그냥 가자.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올라와. 아버지 기다리잖아. 서연은 잠깐 재혁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수님에게 시선을 돌렸다. 눈이 가늘어졌다. 있잖아요. 낮은 목소리였다. 아까보다 훨씬 낮았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요. 오늘부로 잘린 거야. 수님이 숨을 들이켰다. 오늘부로. 서연은 그 말을 한 번 더 했다. 분명하게. 내가 이 집 안주인이 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뭔지 알아? 이런 사람 정리하는 거야. 일을 이따위로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돌아섰다. 구두 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1칸, 2칸, 조심스럽게 하지만 당당하게. 2층 어딘가에서 문이 닫혔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수님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힘이 빠진 게 아니었다. 다리가 스스로 접혔다. 무릎이 대리석에 닿는 감각이 멀었다. 손이 뺨으로 갔다. 광대뼈 옆을 손끝으로 짚었다. 뜨겁지 않았다. 그냥 얼얼했다. 양동이가 옆에 있었다. 걸레가 물에 잠겨 있었다. 수님은 그것을 바라봤다. 오늘부로 잘린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한가운데가 아니라 엉뚱하게 어딘가 낯선 곳에 박혔다. 20년 넘게 이 집을 닦았다. 회장님이 아직 젊었을 때부터. 재혁 도련님이 대학을 가기 전부터 저택의 냄새를 알고 저택의 소리를 알고 어느 창문이 새벽에 삐걱거리는지도 알았다. 그런데 그것이 한마디로 끝이 났다. 오늘부로. 수님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계단 위쪽 어둠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아주 가볍고 느린 발소리. 수님이 눈을 떴다. 위를 올려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2층 난간 너머는 어두웠다. 불이 켜진 곳이 없었다.
서연과 재혁이 들어간 방향은 오른쪽이었다. 소리는 왼쪽에서 났다. 왼쪽은 회장님 서재였다. 수님은 잠시 그 어둠을 바라봤다. 소리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걸레를 양동이에서 꺼냈다. 물기를 짰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다. 복도 끝 1층 서재안, 낡은 책상 위 모니터가 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작은 화면 4개로 나뉜 그 모니터에는 저택 각 구역의 영상이 흐르고 있었다. 그중 하나, 복도 카메라. 방금 그 모든 장면이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녹화되고 있었다. 수님은 걸레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파랗게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카메라가 찍고 있었다. 복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서연이 발을 들어 올리던 순간도, 뺨을 때리던 순간도, 재혁이 눈을 피하던 순간도 누군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아니면 앞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었다. 수님은 천천히 시선을 거뒀다. 모른 척하기로 했다. 원래 그것이 그녀가 잘하는 일이었다. 모른 척, 못 본 척, 없는 척.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다. 바깥은 이미 어두웠다. 저택 정원은 밤이 되면 다른 얼굴로 바뀌었다. 낮에는 그냥 넓고 오래된 뜰이었지만 밤에는 소리가 달랐다. 나무들이 바람에 다르게 흔들렸다. 장미 덤불이 가시를 세우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님은 쓰레기통을 끌고 뒷문으로 나왔다. 낮에 치우지 못한 낙엽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빗자루를 들고 한두 번 쓸었다. 무릎이 좀 아팠다. 오전에 무릎을 꿇고 복도를 닦은 탓이었다. 발걸음이 장미덤불 쪽으로 향했다. 그쪽은 낮에 치우려다 서연 일행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뤄뒀던 구역이었다. 덤불 가장자리에 쌓인 낙엽을 모으던 중이었다. 빗자루 끝에 뭔가 걸렸다. 작은 것이었다. 가볍고 납작한. 수님은 허리를 숙였다. 명품 지갑이었다. 짙은 갈색 가죽에 금색 버클,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비싼 것임을 모르는 사람도 한눈에 알 수 있는 종류의 물건. 서연 씨 것이다. 아까 짐을 들고 들어오다가 가방을 부딪혔던 자리였다. 그때 튕겨 나왔나 보다. 수님은 지갑을 손바닥 위에 올려뒀다. 한참 그것을 내려다봤다. 돌려줄 이유가 없었다. 그녀를 때린 사람의 지갑이었다. 나가라고 소리친 사람의 것이었다. 이 집에서 몇백 년을 살아온 사람처럼 굴던 그 사람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냥 버려도 됐다. 그냥 모른 척해도 됐다. 하지만 수님은 결국 지갑을 들고 뒷문 안으로 들어왔다. 연락처라도 찾아야 했다. 그것이 맞는 일이었다. 아무리 저런 사람이라도 잃어버린 물건은 돌려주는 것이 맞았다. 그게 아니면 자신도 그 사람과 다를 게 없어지는 것 같았다. 부엌 불을 켰다. 지갑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열었다. 안쪽 카드칸에 카드들이 가득했다. 신용카드, 신분증, 멤버십 카드. 수님은 신분증을 꺼내려고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그때였다. 카드들 사이에서 뭔가가 미끄러져 나왔다. 작은 종이였다. 아니, 사진이었다. 낡고 접혀 있었다.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다. 누군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것임이 느껴졌다. 수님은 그것을 펼쳤다. 그리고 멈췄다. 부엌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났다. 사진 속 여자가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아마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병원 가운 같은 것을 걸치고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두 팔로 안고 있었다. 여자의 눈이 카메라를 향하고 있지 않았다. 아기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아기를 향한 그 눈빛이. 수님의 가슴 어딘가가 이상하게 조여들었다. 여자의 얼굴을 다시 봤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 얼굴을 알고 있었다. 알 수밖에 없었다. 매일 거울에서 보는 얼굴이었으니까. 젊고 머리가 길고 눈 아래 눈물점이 있는 그 얼굴이 자신이 아니면 누구겠는가. 이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님은 사진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놓은 게 아니라 손에서 떨어진 것에 가까웠다. 다시 집었다. 아기를 봤다. 포대기 속 아기. 얼굴이 작고 빨갛고 눈을 감고 있었다. 입이 꼭 다물어져 있었다. 손이 포대기 밖으로 살짝 나와 있었다. 그리고 발목. 아기의 왼쪽 발목. 포대기가 살짝 접혀서 발목이 보였다. 거기에 작고 붉은 점 모양의 반점이 있었다. 수님의 머릿속이 멈췄다. 30년 전
병원 복도, 흰 천장, 형광등 불빛, 팔이 빈 느낌. 아기를 넘겨주고 돌아서는데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 발목이었다. 포대기 사이로 삐져나온 작은 발, 그 발목의 붉은 점. 기억이 그 모양 그대로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다. 아, 소리가 나왔다.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였다. 수님은 사진을 쥔 손을 가슴 앞에 가져왔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손목까지 떨렸다. 그 아이의 지갑이었다. 그 아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 이 집에 왔다. 이 집 아들의 약혼녀가 되어서. 그리고 이 복도에서 자신의 뺨을 때렸다. 수님은 눈을 감았다. 부엌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두 손으로 잡았다.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리가 났다. 딱 하고. 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줍지 못했다. 고개를 들었다. 부엌 창문 너머 저택 2층 불빛이 보였다. 그쪽 방에 서연이 있었다. 재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집 어딘가에 회장님이 있었다. 한도준, 30년 전 그 아이의 아버지. 수님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손에 쥔 사진이 구겨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도 몰랐다. 수님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부엌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보면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뭔가가 흉곽 안에서 터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통증은 아니었다. 통증이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그것은 통증보다 더 조용하고 통증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기억이었다. 30년 전의 기억이 지금 이 부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1994년 봄이었다. 수님은 28이었다. 이 저택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였다. 당시 저택은 지금보다 더 컸다. 정원에는 장미가 가득했고 집 안에는 늘 꽃 냄새가 났다. 한도준 회장은 그때 42살이었다. 사업을 막 키워가던 시절이었다. 눈빛이 날카롭고 말이 적었다. 하지만 수님에게는 가끔 다르게 굴었다. 박 씨, 오늘 저녁은 국 말고 찌개 끓여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된장찌개요. 그거요. 짧은 대화들이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 그 정도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없었다. 회장님 본처 이미숙 여사는 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집 안다른 직원들도 각자 자기 일만 했다. 그래서였을까? 아니었다. 그것이 이유였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다. 수님 자신이 그를 좋아했다. 그 사실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일이 시작된 건 그해 여름이었다. 이미숙 여사가 2달 동안 미국에 머무르는 사이였다. 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간인지 알았어야 했다. 하지만 28배 수님은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해의 겨울, 수님은 임신을 알았다. 혼자 약국에 가서 검사기를 사왔다. 화장실에서 손이 떨렸다. 2줄이 떴을 때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회장님에게 말한 건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재였다. 한도준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뭐요? 제가 아이가 생겼어요. 침묵이 길었다. 한도준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수님을 봤다.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보였다. 지워요. 단 2글자였다. 회장님, 병원 비용은 내가 낼게요. 그것만 해요. 저는 못해요. 박씨, 못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건 지금도 기억했다. 그때의 자신이 무서웠고 동시에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한도준은 한참 있다가 시선을 돌렸다. 알았어요. 그것이 전부였다. 아이는 이듬해 2월에 태어났다. 수님이 이 저택 뒤편의 작은 방에서 혼자 진통을 버티다가 병원으로 실려간 날이었다. 아이는 새벽 3시에 세상에 나왔다. 여자아이였다. 작고 붉은 얼굴이었다. 울음소리가 컸다. 간호사가 잠깐 아이를 안겨줬다. 수님은 그 무게를 지금도 기억한다. 팔 안에 들어오는 무게, 너무 가벼워서 무서웠던 그 무게. 예쁘게 생겼네요. 간호사가 말했다. 수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나흘 뒤 이미숙 여사가 병원에 나타났다. 혼자가 아니었다. 한도준이 함께였다. 이미숙 여사는 수님의 침대 앞에 섰다. 표정이 없었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웠다.
들어요. 여사가 말했다. 그 아이를 입양 보내요. 서울에 좋은 가정이 있어요. 이미 알아봤어요. 여사님, 대신 당신은 이 집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평생요. 내보내지 않을게요.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일하며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오늘 이후로 당신 자식이 아니에요. 수님은 한도준을 봤다. 한도준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회장님,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수님은 오래 있었다. 아이를 꼭 안고 있었다. 간호사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넘겼다. 포대기 사이로 작은 발이 삐져나왔다. 발목에 붉은 점이 있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 30년 수님은 매일 이 저택을 청소했다. 2층 복도 끝, 항상 잠겨있는 방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이 느려졌다. 그 방 앞에서 운 날이 얼마인지 셀 수 없었다. 울지 않은 날은 없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걸레를 손에 쥔 채로. 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건강한지, 밥은 먹는지, 웃는 아이인지 묻지 않았다. 묻지 못했다. 물어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부엌 바닥에 떨어진 지갑이 보였다. 수님은 천천히 몸을 낮춰 그것을 집어들었다. 사진을 다시 열어봤다. 자신이 안고 있는 아기. 그 사진을 30년 동안 누군가가 지갑 속에 넣고 다녔다. 입양간 집에서 이 사진을 줬을 것이다. 아니면 스스로 어디선가 구했을 것이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이 사진을 버리지 않았다. 뺨을 때린 그 손으로 이 사진을 쥐고 다녔다. 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가 없었다. 그냥 흘렀다. 그때 부엌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수님은 숨을 멈췄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기 직전 수님은 사진을 지갑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지갑을 손 뒤로 감췄다. 문이 열렸다. 한도준 회장이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다. 물 한 잔 가지러 온 것 같았다. 냉장고로 향하다가 수님을 봤다.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회장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다. 박씨, 이 시간에. 네. 수님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잠이 안 와서요. 한도준이 물잔을 집었다. 물을 따랐다. 그리고 잠시 등을 보이고 서 있었다. 저도요. 낮게 말했다. 수님은 등 뒤에 지갑을 꼭 쥐고 있었다. 회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한도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30년 전 서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눈빛이 지금 이 부엌에서 다시 수님을 보고 있었다. 한도준의 눈이 흔들렸다. 아주 작게, 보지 못했다면 모를 만큼. 하지만 수님은 봤다. 30년을 이 사람의 눈빛을 읽어온 사람이니까. 드릴 말씀이요. 한도준이 물잔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소리가 없었다. 너무 조심스러워서. 지금 해요. 수님은 손 뒤에 꼭 쥐고 있던 지갑을 앞으로 내밀었다. 한도준의 시선이 지갑으로 내려갔다. 정원에서 주웠어요, 아까. 서연 씨 지갑이에요. 긴 침묵이었다. 한도준은 지갑을 받지 않았다. 그냥 보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다. 열어봤어요.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한도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그래요,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다. 한도준은 지갑을 받아들고 부엌을 나갔다.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다 멈췄다. 잠시 후 사라졌다. 수님은 식탁 앞에 혼자 남았다. 손이 텅 비어 있었다. 그날 밤은 길었다. 수님은 눕지 않았다. 자신의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다봤다. 낡은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렸다. 30년 된 나무였다. 수님이 이 저택에 처음 왔을 때 이미 거기 있었다. 새벽 4시. 수님은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다. 무릎을 꿇고 걸레를 밀었다. 복도를 닦았다. 계단을 닦았다. 현관 타일을 닦았다. 이 집 구석구석을 닦는 일이 숨 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4시 50분.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수님이 걸레를 멈췄다. 현관문이 열렸다. 한도준이었다. 72살의 남자였다. 키는 여전히 컸다. 등이 약간 굽었지만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흰색에 가까웠다. 그리고 눈빛은 수님이 기억하는 그 눈빛 그대로였다. 날카롭고 깊고 무언가를 오래 품어온 사람의 눈. 한도준이 현관에서 수님을 봤다. 일찍 시작했네요. 네. 재혁이는요? 아직 주무세요. 서연 씨도요. 한도준이 코트를 벗었다. 수님이 받아들었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다. 나 왔다는 거 알리지 말아요. 아직은. 네, 회장님. 한도준이 거실로 걸어갔다.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다봤다. 바깥은 아직 어두웠다. 수님 씨. 네. 앉아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고용주와 청소부가 나란히 앉는 일은 이 저택에서만 일어났다. 다른 곳에서는 없었다. 한도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연이라는 아이. 어떻던가요? 수님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어떻던가? 어떻던가라고. 이거 예쁘더라고요. 겨우 그 말만 나왔다. 한도준이 수님을 봤다. 그것만요? 수님은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해야 했나? 내 딸 같더라고요. 눈이 나를 닮았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기억 속 아기 얼굴과 겹치더라고요. 뺨을 맞았을 때 처음에는 충격이었는데 나중에는 슬펐어요. 그런 아이가 왜 저런 사람이 됐는지가 슬펐어요. 그 말들이 목 안에서 막혔다. 저는 괜찮아요. 한도준이 말을 끊었다. 안 해도 돼요. 낮은 목소리였다. 부드럽지 않았다.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았다. 그냥 오래된 사람의 목소리였다. 제가 잘못했어요. 한도준이 말했다. 수님이 굳었다. 30년 전에도 그 후로도 잘못한 건 뭐 알아요. 모른 척 살았지만 한도준의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72살의 손이었다. 검버섯이 피어 있었다. 그 손이 가만히 숨진 있었다. 서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된 건 5년 전이에요. 수님이 숨을 들이켰다. 5년. 응. 그러면 재혁이 소개한다고 했을 때. 알았어요. 이름 듣는 순간. 수님은 말문이 막혔다. 5년을 알고 있었다고. 아들이 그 아이를 데려오기 전부터. 왜 말을 안 하셨어요?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수님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한도준이 창밖을 봤다. 재혁이한테 이야기하면 회사가 흔들려요. 내 아들이 무너져요. 서연이는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요. 수님 씨는 목소리가 잠깐 끊겼다. 수님 씨는 다시 그 고통을 처음부터 겪어야 해요. 그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은행나무가 바깥에서 흔들렸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한도준이 말했다. 무엇을요? 저 때를. 수님은 그 말의 무게를 가슴으로 받았다. 때를, 무슨 때를, 어떤 때를 기다렸다는 건가? 서연이가 이 집에 왔어요. 한도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한도준이 계단을 올랐다. 수님이 따라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따라갔다. 2층 복도 끝. 수님이 이 저택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문이 있었다.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이어 청소를 할 때도 그 문 앞에서는 멈췄다. 한도준이 한 번도 열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먼지가 없었다. 수님이 매주 그 문 앞 바닥을 닦았으니까. 한도준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오래된 열쇠였다. 황동빛이었는데 세월에 어두워져 있었다. 한도준이 그 열쇠를 수님에게 내밀었다. 수님이 받지 못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회장님, 박수님 씨, 한도준이 이름을 불렀다. 성까지. 오늘 처음이었다. 이제 열 때가 됐어요. 수님의 손이 떨렸다. 열쇠가 손바닥 위에 놓였다. 차갑고 무거웠다.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수님은 몰랐다. 하지만 몸이 알았다. 무언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열쇠가 수님의 손 안에서 빛났다. 2층 복도에 새벽빛이 새우며들고 있었다. 수님의 손에서 열쇠가 떨렸다. 열쇠 구멍에 맞추는데 3번이나 실패했다. 한도준이 손을 뻗으려 했다. 수님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할게요. 작은 소리였지만 단단했다. 열쇠가 들어갔다. 딸깍.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복대 퍼졌다. 수님은 잠시 멈췄다. 문 손잡이 위에 손을 얹고 숨을 한 번 들이켰다. 그리고 밀었다.
문이 열렸다. 냄새가 먼저 왔다.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그 아래 뭔가 달고 부드러운 것. 아기 로션 냄새 같은 것이었다. 수님이 한 발짝 들어섰다. 방이 작았다.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다. 옅은 파란색 커튼이었다. 새벽빛이 그 사이로 가늘게 스며들었다. 흰 침대가 보였다. 작은 침대였다. 아기 침대였다. 나무 난간이 달린 침대 위에 모빌이 걸려 있었다. 작은 별 모양, 달 모양, 30년 동안 한 번도 돌지 않은 모빌이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수님이 입을 막았다. 벽을 봤다.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액자들, 작은 것, 조금 큰 것, 흑백 사진, 컬러 사진,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 아기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세상에 나온 지 며칠 안 된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수님이었다. 28세의 수님이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졌고 눈이 부어 있었다.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얼굴로 아기를 꼭 안고 있었다. 이 사진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한도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입양기관에서 찍어줬어요. 내가 부탁했습니다. 언제요? 당신이 병원에 있을 때. 당신 몰래. 수님이 사진에서 시선을 거뒀다. 창문 옆에 작은 서랍장이 있었다. 흰색이었다. 아기방 가구였다. 수님이 다가갔다. 서랍을 열었다. 봉투가 있었다. 두꺼운 봉투였다. 노랗게 바랜 봉투. 봉투 위에 글씨가 찍혀 있었다. 입양기관 이름이었다. 손이 떨렸지만 꺼냈다. 안에 서류가 있었다. 첫 번째 장, 입양 동의서. 수님의 서명이 있었다. 30년 전 수님의 필체. 지금보다 훨씬 가늘고 흔들리는 글씨였다. 두 번째 장, 입양 가정 정보.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주소, 직업, 의 김씨 부부, 평범한 이름들이었다. 세 번째 장부터는 사진이었다. 돌 사진, 2살, 3살,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입학. 수님이 사진들을 하나씩 봤다.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아이,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 교복을 처음 입고 서 있는 아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은 더 최근 것이었다. 회사 건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정장을 입은 여자, 입술이 얇고 눈매가 날카로운 여자, 김서연이었다. 수님이 사진을 들고 서 있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전부 여기 있었어요. 이 한도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님. 네.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도준이 천천히 말했다. 서연이가 재혁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요. 수님이 뒤를 돌아봤다. 한도준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3년 전이에요. 네. 그때 알았어요? 네. 수님이 사진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럼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요? 알았습니다. 약혼을 했을 때는요? 침묵이었다. 회장님, 알았어요. 수님의 가슴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왜요? 왜 가만히만 있었어요? 한도준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씀해 보세요. 수님 씨, 아니요. 수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름 부르지 마세요. 지금은 대답하세요. 한도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하면요. 다 드러나니까. 뭐가요? 나의 30년이. 수님이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울음도 아니었다. 그 중간 어딘가에서 나온 소리였다. 그래서요, 당신의 30년 비밀이 드러날까봐 오빠가 여동생을 사랑하는 걸 그냥 뒀어요. 수님 씨, 김서연이 누구예요? 말해봐요. 당신 입으로. 한도준의 목이 움직였다. 내 딸이요. 그리고요, 이 가스니니 하이사함메너사. 재혁이 뭐예요? 서연이한테. 한도준이 눈을 감았다. 이복 오빠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새벽빛이 파란 커튼 사이로 더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모빌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수님이 사진을 내려다봤다. 20살의 서연이 웃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자기 곁에 선 남자가 오빠라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태어난 집에 청소부로 다니는 여자가 엄마라는 것도 모르고, 그 여자를 뺨 때렸다는 것도. 수님이 사진을 가슴에 꼭 눌렀다. 그리고 터졌다. 당신이 그걸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요?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30년치였다.
한도준이 문 앞에서 그 목소리를 받았다. 몸을 피하지 않았다. 맞았다. 왜요? 왜 그랬어요? 당신이 뭔데 그걸 혼자 알고 있었어요. 내 딸이에요. 내가 낳은 아이예요. 당신이 그 아이를 지켜봤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찾아왔어야지. 이렇게 되기 전에 울음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박수님의 분노가 아기 방 안에 가득 찼다. 흰 침대가 있는 방에, 한 번도 돌지 않은 모빌이 걸린 방에, 그 아이가 자라는 사진들이 서랍 안에 잠겨 있던 방에 박수님의 목소리가 울렸다. 한도준은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수님은 그 생각을 하며 복도를 닦았다. 손이 걸레를 쥐고 있었지만 힘이 없었다. 그냥 바닥 위를 미끄러질 뿐이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다. 저택 안은 조용했다. 한강그룹 임원들이 내일 약혼 발표를 위해 이미 드나들기 시작했고 1층 회의실에는 꽃 장식이 들어차 있었다. 서연의 입양 부모도 내일 아침 일찍 도착한다고 했다. 수님은 허리를 펴고 잠깐 멈췄다. 서연의 입양 부모,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뭔가를 긁었다. 그 사람들은 서연을 키웠다. 이름을 붙여주고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다. 서연이 김서연이 된 것은 그 사람들 때문이다. 수님은 그 사람들이 미울 수가 없었다. 미운 마음이 올라오려다가 금방 사그라졌다.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었다. 잘못은 다른 곳에 있었다. 수님은 다시 걸었다. 지갑이 앞치마 주머니 안에 있었다. 어젯밤 내내 꺼냈다 넣었다 했다. 사진을 보고 또 봤다. 아기를 안고 있는 28배 자기 자신을, 그 아기의 눈을, 그 눈이 지금 이 저택 어딘가에서 자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 눈이 재혁의 아내가 된다. 수님이 걸음을 멈췄다. 2층 복도 끝 서연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 안쪽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얇은 빛이 문 아래로 새어나왔다. 서연이 아직 깨어 있었다. 수님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 망설였다. 이 문을 두드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서연의 결혼이, 재혁의 약혼이, 한강그룹의 계획이, 서연의 입양 부모가 가진 자부심이, 한도준이 30년 동안 쌓아 올린 침묵이, 그리고 서연의 세계가. 그 아이는 몰랐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 엄마가 누군지, 자기가 뺨을 때린 그 여자가 자신을 낳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아이가 어떤 얼굴을 할지. 수님의 손이 내려오려 했다. 그때였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다. 화장을 지운 얼굴이었다. 실크 잠옷 차림이었다. 수님을 보자마자 눈썹이 올라갔다. 아직도 여기 있어요? 차갑고 짧은 목소리였다. 내일 행사 있는 거 알죠? 일찍 와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오늘 밤 청소라도 더 하게요? 서연이 팔짱을 꼈다. 솔직히 말하면 내일 행사 끝나고 짐 싸서 나가세요. 내가 직접 한 회장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이 저택 청소 인력 교체할 때가 됐다고.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앞치마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이거 찾으셨죠? 서연의 눈이 지갑으로 내려갔다. 잠깐 멈칫했다. 그러더니 손을 뻗었다. 어디서 주웠어요? 정원에서요. 어젯밤에 서연이 지갑을 낚아채려 했다. 수님이 손을 거두지 않았다. 서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 하는 거예요? 수님이 조용히 말했다. 그 안에 사진. 서연이 멈췄다. 어디서 난 거예요? 서연의 입이 열리다가 닫혔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지갑 안 볼 때 눈 어디다 팔았어요? 남의 지갑 안을 뒤졌어요? 사진이 접혀서 튀어나와 있었어요. 일부러 본 게 아니에요. 서연이 수님의 눈을 봤다. 수님도 서연의 눈을 봤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까까지와는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래서요. 사진 봤으면 됐잖아요. 돌려주면 되는 거고. 서연이 다시 손을 뻗었다. 수님이 지갑을 넘겼다. 하지만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그 사진 속 아기, 지금 몇 살이에요? 서연의 손이 지갑을 쥐었다가 굳었다. 잠깐이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35년이요. 서연이 낮게 말했다. 올해로 35살이에요. 나예요, 그 아기.
그 사진을 누가 줬어요? 왜요? 누가 줬냐고요? 서연이 수님을 올려다봤다. 키가 더 큰 서연이 수님을 내려다보는 것이 맞는데 그 순간은 반대였다. 수님의 눈이 서연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입양기관에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조금이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수님은 들었다. 어릴 때 입양기관에서 준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었어요. 친모가 보낸 거래요. 연락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지만 주소는 없었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그냥 사진 한 장만. 서연이 지갑을 가슴에 붙였다. 찾은 적 없어요. 찾을 생각도 없었어요. 나를 버린 사람이니까. 수님이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이 아팠다. 칼로 베는 것과는 달랐다. 뭉툭하고 넓은 무언가가 안에서 누르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서연이 픽 웃었다. 하하. 청소하는 분이 세상을 잘 아시네요. 버린 거예요. 아기를 두고 간 거잖아요. 그게 버린 거지 뭐예요. 사정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사정이요. 어떤 사정이요? 어떤 사정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걸 정당화해요. 그 사진은 그냥 증거예요. 살아는 있었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서연이 문을 닫으려 했다. 그 사진 속 여자. 수님이 말했다. 서연이 멈췄다. 자세히 봤어요? 서연이 돌아보지 않았다. 봤어요? 어떤 얼굴이었어요? 잠깐이 흘렀다. 몰라요. 그냥 어린 얼굴이었어요. 그 말이 바닥에 떨어졌다. 수님이 그 말을 주워 담았다. 가슴 안에 어린 얼굴이었어요. 28이었다. 그 사진을 찍을 때 무섭고 외롭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아기만큼은 예쁘다고 생각했다. 예쁜 아기를 낳았다고. 그것만큼은 잘했다고. 그 아기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었다. 35살이 되어 이 저택의 안주인이 되려는 참에. 오빠와 수님이 입을 열었다. 서연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서연이 그제야 돌아봤다. 뭔가 이상하다는 눈이었다. 이름을 부른 것이, 그 목소리가, 그 눈이. 두 여자가 서로를 마주봤다. 복도의 불빛이 좁은 공간을 채웠다. 서연의 눈이 조금씩 좁아졌다.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다. 두 여자 사이의 침묵이 30년을 품은 채 그대로 공중에 매달렸다. 그 사진 속 여자가. 수님이 말을 이었다. 저예요. 서연이 문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냥 숨이었다. 서연 씨, 나를 봐요. 서연이 돌아봤다. 그리고 수님을 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코끝, 눈꼬리, 턱선. 말도 안 돼. 알아요. 말이 안 되지. 나도 그랬어요. 오늘 지갑 열었을 때. 아니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이 뭔데요?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그래요, 청소부예요. 그게 내 인생이에요. 수님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당신 엄마가 아닌 건 아니에요. 증거도 없잖아요. 있어요. 서연이 멈췄다. 당신 왼쪽 발목. 수님이 천천히 말했다. 동전만 한 반점, 갈색.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한 박자, 두 박자. 그거,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매일 봤으니까. 병원에서 한 달 동안. 그게 내 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서연이 벽에 등을 기댔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엄마는 사진 하나를 줬다고 했어요. 서연이 중얼거렸다. 친엄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라고. 사진 속 여자가 웃고 있다고. 아기를 꼭 안고. 울면서 찍었어요. 사진사가 웃으라고 하다 해서 웃었는데 속에서는 울고 있었어. 서연의 눈이 젖었다. 그러나 눈물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왜요? 왜 버렸냐고요? 왜 낳았어요? 버릴 거면서. 그 말이 수님의 가슴을 꿰뚫었다.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버렸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변명이에요. 알아요. 수님이 고개를 숙였다. 그게 변명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지. 둘 사이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다. 그때였다. 방문이 열렸다. 한도준이었다. 등이 굽고 발걸음이 느렸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그는 두 여자를 번갈아 봤다. 무슨 상황인지 알았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회장님, 순님이 말했다. 도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 들었어. 서연이 도준을 봤다. 회장님이 여기 왜 계세요? 이 방은 내 방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도준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소파 앞에 멈춰 섰다. 두 여자와 거리를 뒀다. 서연아. 서연이 굳었다. 이름을 불렀다. 그냥 이름을. 시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나는 한 가지만 말할게. 도준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네가 박수님의 딸이 맞아. 무슨... 그리고 내 딸이기도 해. 서연이 뒤로 물러섰다. 말도. 30년 전에 내가 잘못했어. 수님이가 혼자 감당하게 뒀어. 그게 내 죄야. 지금도 앞으로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깨졌다. 저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재혁이 이복 여동생이야. 네가. 그 말이 방 안에 가득 찼다. 공기가 바뀌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참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흘렀다. 몸이 먼저 알았다. 아니에요. 서연아, 아니라고요. 서연이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수님이 한 발 다가섰다. 서연이 손을 들었다. 오지 말라는 뜻이었다. 둘 다 멈췄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소리가 났다. 발걸음 소리. 느리고 무거운 문이 열렸다. 한재혁이었다. 양복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이었다. 내일이 약혼식이었다. 오늘 밤은 일찍 자려고 했다. 하지만 복도에서 들었다. 어느 목소리까지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다 들었다. 재혁이 방 안을 봤다. 아버지를 봤다. 서연을 봤다. 박수님을 봤다. 입이 열렸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준이 아들을 봤다.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눈을 피했다. 재혁아, 아버지. 재혁이 들어왔다. 한 발, 한 발. 서연 곁에 섰다. 서연을 봤다. 서연은 재혁을 보지 못했다. 바닥을 보고 있었다. 서연아. 재현이 불렀다. 서연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연아, 봐, 나 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얼굴 가득이었다. 재혁의 얼굴이 무언가를 읽었다. 그리고 재혁이 아버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은 게 맞아요? 도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재혁이 입술을 다물었다. 방 안에 네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이름으로 서로를 부를 수 없었다. 저택 전체가 숨을 참은 것 같았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째깍, 째깍, 째깍. 약혼식은 내일이었다. 아무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더 내려갔다. 왼쪽 발목까지. 다음 날 아침이 왔다. 저택 정원에 흰 천막이 세워졌다. 꽃이 놓였다. 의자가 줄지어 섰다. 임원들이 도착했다. 하객들이 도착했다. 차들이 줄을 이었다. 약혼식 당일이었다. 박수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났다. 평소와 같았다. 걸레를 들었다. 복도를 닦았다. 계단을 닦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릎이 떨렸다. 손이 떨렸다. 닦는 것인지 버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도주는 밤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재혁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새벽에 혼자 정원을 걸었다. 수님이 창 너머로 보았다. 서연의 뒷모습은 작았다. 어제 뺨을 때리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 하객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단상이 준비됐다. 마이크가 세워졌다. 사회자가 인사를 건넸다. 한강그룹 임원들이 앞자리에 앉았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그리고 한재혁이 단상에 올랐다. 정장 차림이었다. 단정했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재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목소리가 낮았다. 떨리지 않았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오늘 약혼식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술렁임이 일었다. 이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의 결정입니다. 김서연 씨와 저는 앞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임원 한 명이 재혁을 불렀다. 재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재혁은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게 전부였다. 짧았다. 간결했다. 아무 설명도 없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임원들이 서로를 봤다. 카메라가 멈췄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저택은 30분 만에 다시 조용해졌다. 서연은 그 시간 내내 저택 안에 있었다. 재혁이 단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복도 창문 너머로 보았다. 재혁은 서연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서연도 재혁에게 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끝났다. 말 한마디 없이 박수님이 현관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왔다. 수님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연이 멈췄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멎었다. 서연이 말하지 않았다. 수님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수님이 손에서 걸레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수님이 서연을 보고 있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서연이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명품 코트 입은 채로. 어제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제 뺨을 때린 것, 숨을 삼켰다. 용서해 주세요. 한 박자 있었다. 어머니. 그 마지막 단어가 저택복도를 채웠다. 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릎 꿇은 서연 앞에 천천히 걸어갔다. 서연의 팔을 잡았다.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안았다. 말이 없었다. 용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안았다. 서연이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수님도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그 포옹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수 없었다. 복도 끝에서 한도준이 서 있었다. 그는 그 장면을 보았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도준이 앞으로 걸어왔다. 서연과 수님이 몸을 떼었다. 도준이 서연 앞에 섰다. 서연아. 서연이 도준을 보았다. 눈물이 아직 남아 있었다. 나도 할 말이 있다. 도준이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건 도준이 말했다. 법적 친자 인지 서류다. 내 도장이 찍혀 있다. 오늘 공증을 받을 것이다. 서연이 그 종이를 내려다봤다. 너를 내 딸로 인정한다.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준이 펜을 들었다. 마지막 서명 칸에 이름을 썼다. 획이 느렸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30년이 늦었다. 도준이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안 되는 거 안다. 그래도 한다. 미안하다. 서연이 입술을 꾹 눌렀다. 울지 않으려 했다. 울었다. 재혁이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자기 방에 있었다. 나오지 않았다. 한강그룹 지분 조정 서류는 다음 주 법무팀을 통해 처리됐다. 서연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지분 서류를 받았다. 오만한 후계자의 저택에서 청소부의 딸이 진짜 상속인이 됐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누구도 막지 않았다. 그날 오후 박수님은 저택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 끝 항상 잠겨있던 방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삐걱거렸다. 안에 들어갔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오래된 냄새가 났다. 작은 방이었다. 낡은 아기 침대가 있었다. 벽에는 바랜 토끼 그림이 붙어 있었다. 30년 전 이 방에 놓였던 아기가 있었다. 그 아기가 어제 자신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님은 창문 앞에 섰다. 손을 올렸다. 잠금 장치를 밀었다. 창문이 열렸다. 삐이 햇빛이 쏟아졌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으로 30년 만에 빛이 들어왔다. 먼지가 빛 속에서 흔들렸다. 수님이 그 빛 안에 서 있었다. 눈을 감았다.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렸다. 아기 침대 위에 먼지가 날렸다. 이 방은 오랫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았다. 이제 누군가 그 문을 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박수님은 눈을 떴다. 창밖을 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멀리 서울 하늘이 보였다. 뺨을 때린 손이 결국 어머니를 찾아낸 손이었다. 그 어떤 운명도 처음부터 아름다운 모양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수님은 알았다. 가장 아프게 부딪혀야 가장 깊이 닿는다는 것도 햇빛이 아기 침대 위로 쏟아졌다. 수님은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걸레를 들었다. 닦아야 할 방이 하나 더 생겼다. 오늘은 창문을 열고 닦을 수 있었다.